우리 시우가 좋아하는 치킨 할머니가 시켜줄까? 그러자 은주가 돌아서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배고프세요? 뭐 안 쳤어요? 아니야. 위에 보니까 햇반 하나 있길래 그거 먹었어. 성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밖에 안 먹었어? 배고프면 치킨 시켜서 다 같이 먹자. 그런데 은주가 대뜸 화를 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치킨이야? 너무 늦었잖아. 은주가 손에 들고 있던 빵 하나를 제게 던지듯이 주었습니다. 배고프시면 이거나 드세요. 빵을 보니 누가 먹다 만 거였어요. 비닐이 뜯어져 있고 한 입 베어 먹은 자국이 선명했죠. 아까 식당에서 맛있길래 좀 싸운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애가 울어서 조금 뜯어 먹었어요. 더러운 거 아니니까 그냥 드시고 주무세요. 은주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을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왔고 저희 부부가 정성껏 가꾼 사과나무에서 첫 수확을 했죠. 올해는 유난히 더 예쁘게 잘 자라줬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저희 부부가 더 신경 써서 돌봐준 덕분이겠죠.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를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사과들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였습니다. 사과를 따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수확한 사과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성훈애한테 갖다 줘야겠어. 남편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멀리 가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거든요.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지만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서울에 다녀오기로 했죠. 처음엔 택배로 보낼까도 생각했는데 과일은 택배로 보내면 상하거나 깨질 수 있잖아요. 게다가 손자 시우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벌써 몇 달이나 못 본 우리 시우 얼마나 컸을까 궁금했습니다. 7살이면 하루가 다르게 크는 나이잖아요. 말도 많이 트이고 재롱도 많이 부릴 나이였죠. 아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엄마야. 이번에 사과 수확했는데 맛있어 보여서 너희한테 갖다 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 돼? 아들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편한 시간에 오세요. 주말에는 저희 다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벌써 마음이 설레더군요. 손자 시우가 제가 가져다 준 사과를 먹으면서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죠. 반면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혼자 가도 되겠어. 사과 박스 무거울 텐데. 괜찮아. 시우 얼굴 보러 가는데 이 정도야. 주말이 다가올수록 설렘이 커졌습니다. 제일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들만 골라서 박스에 정성스럽게 담았죠. 하나하나 닦으면서 상처 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사과를 먹을 아들과 며느리, 시우를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삶의 보람이었죠. 이렇게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과 함께 짐을 챙겼습니다. 사과 박스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내일 시우를 만날 생각에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입을 옷도 챙기고 시우한테 줄 용돈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잘 갔다 올게. 시우 사진도 많이 찍어 올게. 그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 시우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과를 가져왔는데 안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주말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밥 먹고 가야지. 갈 길이 멀잖아. 응, 고마워.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이 사과 박스를 현관까지 들여다 주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무겁더군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무게가 제 사랑의 무게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와. 힘들면 전화하고. 알았어. 걱정 마. 새벽 6시 반,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죠. 시골길은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어두웠어요. 사과 박스를 들고 걷다 보니 팔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8시 고속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잠시 쉬면서 곧 만날 시우를 생각했죠. 8시 정각,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시골에서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결혼해서 시우까지 낳아주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며느리도 처음 봤을 때는 착해 보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군요. 버스는 휴게소를 한번 들렀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사 먹더군요. 저도 내려서 화장실을 다녀왔지만 따로 뭘 사 먹지는 않았어요.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 배도 안 고팠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라 계속 달렸죠. 점점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높아지고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골에서만 살던 저로서는 여전히 낯선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12시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더군요. 저는 무거운 사과 박스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제일 힘들었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숨이 차올랐어요.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했습니다. 복잡한 노선도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다행히 친절한 역무원분이 도와주셔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어서 1시간 내내 서서 갔죠. 무거운 박스를 들고 서 있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곧 도착한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아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거기서 또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아서 20분을 기다렸죠. 드디어 버스가 왔고 또 20분을 달려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5시간이 넘게 걸린 거였습니다. 팔은 저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이제 곧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높은 아파트를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우리 성훈의 집이 있겠구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좋은 동네더군요. 놀이터도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가 이런 곳에서 잘 살고 있다니 뿌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설렘과 피곤함이 동시에 몰려왔죠. 하지만 곧 시우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 은주가 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도 있었지만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여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서 반가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어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 오기로 했잖아. 사과 가지고 온다고 성우한테 말했는데. 은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은주가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죠. 화장품이 거실 테이블에 널려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디 가니? 오늘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여서 밥 먹으러 가요. 순간 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사돈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이후로 사돈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오랜만에 사돈 얼굴 보고 싶네. 그런데 은주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정색을 하는 거예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희 이미 인원수대로 식당 예약해놔서 어머니 가실 자리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시간을 달려와서 들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무안함이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말했죠. 아, 그렇구나. 소파에 앉으려는데 방에서 시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제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보러 온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시우를 꼭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데 은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우 만지실 거면 화장실 가서 손이랑 발 닦고 만져주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더럽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지금 닦을게.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로 꼼꼼히 문지르면서 닦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5시간을 달려온 흔적이 얼굴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양말까지 벗고 발도 깨끗이 씻었어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거실로 나왔죠. 그때 방에서 아들 성우가 나왔어요. 아, 엄마 오시는 거 오늘이었어요? 까먹고 은주한테 말 안 했네. 은주가 옆에서 성우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눈치를 보더니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뭐 좀 먹을 거 있을까?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은주가 한숨을 크게 쉬더군요.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먹을 거 없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드릴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전화하고 오세요. 제가 전화했다고 말하려는데 은주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대뜸 화를 내는 며느리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죠. 은주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 곧 나가야 되는데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온 김에 시우 얼굴도 보고 하루 자고 가려고 짐 다 싸왔는데. 은주가 또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 후에 준비를 마친 은주와 성우와 시우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은주가 차갑게 말했죠. 저희 나갔다 올게요. 저희 엄마 칠순잔치여서 늦게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거실에 이불 깔고 주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겨졌죠. 5시간을 달려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뒤 고요한 집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오랜만에 아들이랑 손자, 며느리까지 얼굴 보고 다 같이 밥 먹으려고 온 건데 허탈함이 밀려왔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김치 몇 가지만 덩그러니 있더군요. 다른 반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싱크대 위 서랍을 열어봤죠. 라면이라도 있으면 끓여 먹으려고요. 하지만 라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햇반 하나가 보이길래 꺼냈어요.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 제품이라 그런지 사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버튼도 많고 글씨도 작아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기능, 오븐 기능,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한참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작동이 안 됐어요. 화면에 이상한 글씨만 떴다가 사라지고 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햇반을 뜯어서 정수기로 갔죠. 뜨거운 물을 받아 밥을 말았어요. 차가운 밥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밥알이 풀어지더군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왔습니다. 그렇게 물에 만 밥에 김치만 꺼내서 식탁에 앉았어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뭘 먹지 않아 배는 고픈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죠. 5시간을 달려와서 혼자 물에 만 밥을 먹고 있다니. 그래도 참았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집 안을 둘러봤죠.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거실도 크고 방도 여러 개더군요. 성우가 이런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급하게 나갔는지 여기저기 물건들이 널려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시우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소파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네 집인데 이렇게 놔둘 순 없었어요. 청소기를 꺼내서 집 안을 돌렸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까지 꼼꼼히 밀었죠. 시우 장난감들도 정리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진 블록이며 인형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싱크대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변기도 닦고 거울도 닦고 바닥도 걸레질했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깨끗해진 집을 보니 뿌듯하더군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평소엔 잘 보지 않던 TV였지만 혼자 있으니 적막해서 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시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7시가 넘어도 마찬가지였죠.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사돈댁 칠순잔치니까 정신없겠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배가 다시 고파왔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밖에 없었고 하나 있던 햇반도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냥 물만 마시면서 TV를 봤죠. 시간이 정말 안 가더군요. 시우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언제 오려나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골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집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웃으면서 들어오던 은주와 성우가 제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아,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은주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한숨만 쉬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시우가 제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은주가 시우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시우에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시우가 좋아하는 치킨 할머니가 시켜줄까? 그러자 은주가 돌아서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배고프세요? 뭐 안 드셨어요? 아니야. 위에 보니까 햇반 하나 있길래 그거 먹었어. 성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밖에 안 먹었어. 배고프면 치킨 시켜서 다 같이 먹자. 그런데 은주가 대뜸 화를 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치킨이야. 너무 늦었잖아. 은주가 손에 들고 있던 빵 하나를 제게 던지듯이 주었습니다. 배고프시면 이거나 드세요. 빵을 보니 누가 먹다 만 거였어요. 비닐이 뜯어져 있고 한 입 베어 먹은 자국이 선명했죠. 이거. 네. 아까 식당에서 맛있길래 좀 싸온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애가 울어서 조금 뜯어 먹었어요. 더러운 거 아니니까 그냥 드시고 주무세요. 은주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우도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따라 들어갔어요. 곧이어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어머니 안 가?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왜 그렇게 취급해? 성우가 대꾸했죠. 나 요즘 예민한 거 알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만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들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까지 다 들릴 정도였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여기 온 게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싸우게 만든 게 제 잘못 같았어요. 한참을 싸우던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그냥 사과 갖다 주려고 온 건데, 시우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주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우와 은주가 싸우던 소리도 계속 들리는 것 같았죠.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었죠.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짐을 챙겼어요. 아침 일찍 방에서 은주와 성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는 걸 보더니 은주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냥 던지듯이 말했죠. 이제 가시려고요? 조심히 가세요.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성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그때 은주가 성우의 옆구리를 몰래 찌르는 게 보였어요. 성우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알아서 갈게. 급하게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어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버스에 올라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몸에 좋은 거, 싱싱한 거 먹으라고 사과 가져다 주려고 멀리 온 건데. 나를 짐짝 취급하는 며느리한테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서러움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서 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죠. 어떻게 됐어? 시우 잘 봤어? 응, 봤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온몸이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으로 계속 어제 일들이 재생됐습니다. 은주의 차가운 태도, 먹다 남은 빵, 방에서 들리던 싸우는 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귀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은주가 성우한테 한 말이었죠. 나 요즘 예민한 거 알잖아. 너만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들다고. 뭔가 아들 부부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의 성격이 그냥 예민한 게 아니라 요즘 특별히 더 예민해진 이유가 있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까지 예민해질까? 돈 문제일까? 아니면 건강 문제일까? 아니면 직장 문제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엄마야.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성우야,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하는 거 살짝 들렸는데 요즘 힘든 일 있는 것 같은데. 성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사실 요즘 집 때문에 고민이야. 집. 무슨 일인데? 지금 우리 집이 전세인데 집주인이 이번에 매매로 바꿀 거래. 집을 사던지 이사를 나가라고 하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즘 집값이 다 올라서 이사 갈 데가 없어. 그게 요즘 고민이었어. 지금 전세금으로 갈 만한 집이 아예 없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주도 예민해지고 저한테까지 그렇게 대한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다 싶었죠. 이걸로 은주한테 복수하자. 단순히 복수만이 아니라 아들도 도와주고 며느리한테 교훈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저는 남편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은주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들었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그 집을 우리가 사는 거야.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그 집을? 응. 우리 평생 농사 지으면서 돈 좀 모았잖아. 자취도 안 하고 여기 시골집에서 살다 보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저희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농사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큰 지출 없이 살아왔거든요. 옷도 아껴 입고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여행도 한 번 안 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제법 됐죠. 그 집을 사서 월세로 돌리는 거야. 그럼 은주가 우리한테 매달 월세를 내야 하잖아. 남편이 이해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며느리한테 제대로 교훈을 줘야지. 며느리한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아들네 집 근처 부동산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더군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그 동네 아파트 중에 매매로 올라온 집 있나요? 주소는요? 저는 정확한 주소를 말했죠. 공인중개사가 잠시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집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집 제가 사고 싶은데요. 공인중개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아세요? 갑자기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격은 아세요? 얼마인데요? 이 집은 지금 6억 5천만 원입니다. 큰 돈이었지만 저희한테는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으니까요. 네, 사겠습니다. 네, 정말요. 집 보러 안 오세요? 그 집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사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었죠. 그럼 내일 오세요. 와서 집주인이랑 상의해보고 바로 계약 진행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서울로 갔습니다. 이번엔 사과 박스가 아니라 서류 가방을 들고요. 부동산에 도착해서 집주인을 만났어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집주인도 흔쾌히 팔겠다고 했죠. 가격 흥정도 없었어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겠다고 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후련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제 소유였어요. 공인중개사한테 말했죠. 이 집을 월세로 돌리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분이랑 다시 계약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새로 계약하셔야 해요. 그럼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은주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은주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가 됐죠.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공인중개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세입자분이 그때 시간 되신대요. 네, 가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나 혼자 가도 돼. 괜찮아.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놀랄까? 화를 낼까? 하지만 저는 단호할 생각이었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은주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에 앉아있던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여기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자, 그럼 계약 시작하겠습니다. 은주가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떻게 이 집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샀어. 이 집. 그게 무슨.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 정도 살 돈도 없을까봐 그렇게 무시했니? 은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더듬으면서 변명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계약 진행하자. 공인중개사가 눈치를 보면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은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약서를 바라봤어요. 월세 조건이 적혀 있었죠. 보증금 2억에 월세 200만 원. 은주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다른데 갈 곳이 없어요. 은주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살면 되잖아. 월세로. 월세가 너무 비싼데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요즘 힘들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돈 없으면 이사 가든지 월세 계약하든지 너 마음대로 해.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은주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은주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계약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주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죠. 계약이 완료됐어요. 이제 은주는 저한테 월세 200만 원씩 매달 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한테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 입금하시면 됩니다. 은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정말 안 깎아 주실 거예요? 응. 안 깎아줘. 이미 계약도 끝났잖아. 단호하게 대답하고 부동산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은주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거였죠. 밖으로 나왔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죠. 걸음이 가벼웠어요.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는데 뒤에서 은주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은주가 숨을 헐떡이면서 서 있었어요.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말없이 은주를 바라만 봤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죠.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사람 무시하면서 살지 마. 누구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네, 명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제대로 교훈을 줬구나.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늘은 5시간의 여정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었죠.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싹 풀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아차렸나 봐요.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다 해결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와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은주의 당황한 표정, 사과하는 모습, 모든 걸 다 얘기했죠. 남편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사과는 했구나. 응,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어. 그럼 됐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지.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은주한테 복수도 하고 동시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준 거라고요. 며칠 후 아들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성우야. 엄마가 우리 집 정말 산 거 맞아? 응, 맞아.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은주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저번에. 그건 미안해요. 나도 사람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성우가 말없이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너가 집 문제로 고민하길래 도와주려고 산 거기도 해. 이사 갈 데 없다며. 그건 고마워요.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 정도는 내야지. 이제부터라도 은주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게 잘 가르쳐.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과나무가 보였어요.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가득 달려 있었죠. 저번에 땄던 사과는 결국 아들네 식구들이 먹었을까? 아니면 그냥 버려졌을까? 궁금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실 한 구석에 그냥 놓여 있다가 썩어서 버렸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배운 교훈이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존중은 상대가 누구든 필요한 거라는 것. 그리고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요. 남편이 마당에서 사과를 따고 있었어요. 저도 나가서 도왔습니다. 하나하나 따면서 생각했죠. 이 사과들은 누구한테 줄까? 이웃들한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한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남편과 함께 사과를 다 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 들어오면 우리 뭐 할까? 글쎄, 그냥 모아둬야지. 나중에 아들이 집 살 때 보태주면 되겠네. 그래도 되겠지.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비록 며느리한테 교훈을 줬지만 아들만큼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정말로 자기 집을 사고 싶을 때, 그때 이 돈을 보태주면 되는 거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던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상관없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걸 은주한테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남편도 일어나서 옆에 섰어요. 평소처럼 아침부터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마음만은 전과 달랐어요. 더 당당해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죠.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